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가 결승에서 대만팀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수영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의 황선우가 내일 메달에 도전합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군무지원단 미결 수용시설이라 군이 수감자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주의를 소환한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녹취를 공개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8월 초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방역당국이 처음 밝혔습니다. 5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모더나사가 최근 우리 당국에 백신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와 3분기 백신 공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혹벌이 직장 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을 넘어가는 집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 후 관사에 머물러 왔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탓인지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곧바로 차량에 오릅니다. 창원 교도소에 도착한 김 전 지사는 법원 판단에 대한 아쉬움과 결백을 다시 주장했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김 전 지사는 배웅한 부인 김정순 씨와 눈물로 포옹하고 나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창원 교도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0여 명의 지지자는 무죄를 외쳤고 진실은 승리다! 김경수는 무죄다! 보수 세력들은 재수감을 환영했습니다. 김경수는 개과천선하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전 지사는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남은 1년 9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상사가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600m 떨어진 영내 국방부 미결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리 소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국방부에 수감 중이던 A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미결 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가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상사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독방 내부 화장실은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CCTV는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A 상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이모 중사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미결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수용자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어떻게 그 군 수용 시설에서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시 체제가 안 돼 있었느냐? 감시 요원이 제대로 소홀히 한 거냐? 아니면 감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냐?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A 상사의 사망이 수사와 재판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남부지방의 수해가 컸고 이후 정부는 수해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 보고서 발표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본 수해 지역 주민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던 수해 원인이 이 결과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방이 무너져 농경지는 물론 마을 전체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축사에 있는 소들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구례 오일장도, 하동 화계장터도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사는지 한번 여기요. 이쪽. 그리고 1년 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비롯해 댐의 구조적 한계와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이나 이런 거 한계 때문에 하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해온 수해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맹탕 보고서라며 환경부 등을 비난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보고회장에 소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댐 대량 방류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중간 보고서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싹 빠졌어요. 일부 조사위원들도 구체적 분석이 빠져 있다며 보완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백제 발언으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급기야 오늘은 이 지사가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러다간 경선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의 앙금이 가라앉질 않겠죠. 당 분열 조짐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맥락이 무엇이든 지역주의를 소환하는 것이라면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3일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5,000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확장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제가 전국을 이런 식의 접근, 글쎄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비판했겠죠. 발끈한 이 지사는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 전 대표 측 주장이 흑색 선전인지 아닌지 들어보라며 인터뷰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충청과 손을 잡은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역사라고 봤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오실 때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와 경남 남해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가세한 뒤 영남대 호남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면서 송영길 대표까지 제지에 나섰습니다.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원팀 정신으로 해나갑시다. 광주를 찾아 민심 다지게 나선 이 전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더는 대꾸하지 않겠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대형 선거를 승리한 유일한 야권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는데 8시간 만에 19억 원 넘게 모여 대권 후보 중 첫날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지율 10% 고지를 앞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야당의 최근 대형 선거를 승리한 오 시장의 만남이었던 만큼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렸는데 오 시장이 야권 단일화 승리에 대한 경험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4.7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로 최고위직에
선출직에 당선되신 오 시장님을 한번 공식적으로 예방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윤 전 총장 측은 오늘부터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는데 오후 4시 반까지 19억 5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원 계좌 공개 8시간만으로 첫날 기준 여야 후보 통틀어 최고액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직접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을 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입당 2주 만에 5.6%포인트가 오른 8.1%로 조사돼 10% 고지에 다가선 상황입니다. 오후엔 신촌에서 청년 당원들을 만났는데 8월 초로 전망되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2030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는 8월 초쯤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당외 대권주자 2명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8월에는 입당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맥 회동을 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내용대로라면은 입당에 대한 것은 뭐 확실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가 좀 있었다고 보면. 윤 전 총장 캠프는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입당 날짜 중 하나로 8월 10일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도 성명을 통해 윤 전 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입당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 플랫폼에서 범야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축제 같은 경선을 벌여갑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당박 주자인 만큼 윤석열 캠프 합류를 선언한 당 소속 전직 의원들과 현직 당협위원장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징계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의 형식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이자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윤석열 두 후보가 어색한 조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연일 공격하는 김부선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정치권 뒷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 기자, 오늘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던데 그냥 생각만 해도 되게 제가 민망합니다. 분위기는 썰렁했겠죠? 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 연결식에 두 사람 모두 참석하면서 자연스레 한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함께 있는 장면 보시면 가운데 의자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계속 무언가를 읽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반대쪽을 쳐다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색해 보이죠. 대화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는데 연결식 뒤 윤 전 총장은 헌화하고 인사는 나누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추 전 장관은 대화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총장 퇴임 뒤 처음 만난 건데 이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추윤 갈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앙숙이었죠. 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번 만남도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두 사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일 공격하던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후원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 전 총장이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후원 계좌 오픈 첫날에 방송인 김부선 씨가 10만 원을 후원했다고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비바람길을 걷는 거라 안타깝다며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고 윤 전 총장을 향한 응원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이어 댓글에는 지인이 후원 계좌를 알려준 거니 야당이 뒷배라는 오해는 하지 말라며 돈이 생기면 또 후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김 씨가 굳이 윤 전 총장을 집어 후원한 건 이 지사의 대항마로 윤 전 총장을 찍은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법사위 문제 때문에. 왜 그런 겁니까? 네. 지난주 여야가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하반기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었죠. 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불똥이 이 지사에게로 튀었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를 받았다며 의견은 환영하지만 강압적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네, 앵커 말씀처럼 이 지사는 의원도 아니고 지도부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여야 합의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사가 지지율 1위의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 직접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의도가 담긴 문자들이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비슷한 문자 폭탄 고충을 겪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와 다른 견해를 내놨는데요. 여야 간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앞서 합의 철회를 주장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법사위가 상황 역할을 하지 않게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드루킹 댓글 사건 의혹으로 결국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수감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된 창원교도소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왔는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교도소 앞을 찾아 김 전 지사를 배웅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교도소로 들어간 뒤에는 부인 김정순 씨를 끌어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지사 대법원 선고 당일에는 먹기만 해도 체한다며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고 의원과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만큼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남지사 관사 앞에는 김 전 지사의 지역구였던 김해을 김정호 의원이 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추적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우울계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우울한 계정의 줄임말로 자신이 우울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SNS에 이 말을 적어두는 건데 문제는 익명의 공간이라 여기서 자해 사진이나 음란물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들의 일탈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거죠.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우울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울하니 대화를 하자며 올린 글인데 작성자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정작 우울감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우울계 이용자들의 고백입니다. 욕설이나 성적 모욕이 오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해 인증 사진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빈곤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쪽지로 성적 발언을 한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아요. 청소년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우울감을 느끼지만 이들이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극단적인 길로 치닫게 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전체 청소년 중 14% 정도가 우울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로와 수면 부족, 일상생활에 흥미와 즐거움이 없어 우울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심리검사는 2차례만 이뤄지고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울한 기분에 계속 빠져 있거나 자해 사진을 공유하는 데 그치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우울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우울증을 부추기는 우울계가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선 후보와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대권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죠?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주셔서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온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예.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떤 정당이든지 환골 탈퇴하면은 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제3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생각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그 얘기에 좀 방점이 잘못 찍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는 지금의 그 정치 세력과 정치 구도로는 우리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환골 탈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축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얘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 탈퇴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정당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제 방점은 정치 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에 있다. 이것인데 자꾸 뒤에 것만 강조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정당하고 그런 손을 잡으신다는 건지 안 잡으신다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3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우리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의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과 정치 세력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력과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이 선행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뭐 기득권이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겠다. 제3지대란 말에 대해서 그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그건 기존의 그 정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미 그 우리 국민들은 이쪽 저쪽 또 보수와 진보 이 경계를 이미 넘어서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정치판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요.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 또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네. 새로운 전문직 또는 디지털에 기반한 여러 직장인들 또 이해와 타협과 양보하려는 소시민들 이런 분들의 새로운 세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1이다 2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당하고는 별로 이제 손을 잡을 마음이 없으신 거군요. 이번에 내신 책을 보면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그때 이제 임명하시면서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주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계속 고집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고요. 한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 책에서 썼습니다만은 청와대 정부에 대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를 갖고 있는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청와대 정부 쪽으로 갑니다.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청와대가 주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매 정부마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원인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는 얘기를 제 책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정책의 그 이념화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그런 것들도 제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할 적에는 이념을 뛰어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와 같이 정부마다 정책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왜 반복된 실수가 나오는지 실패가 나오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총리께서 취임 후에 삼성 방문을 하셨을 때 청와대 측에서 뭐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재임 때에 그 삼성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 쪽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혁신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 성장의 주요한 주역으로 같이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폈었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퇴임 후에 삼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대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력, 혁신 성장 그런데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나름대로 이제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을 좀 보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업을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다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행 중에 예컨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불법 승계 문제 이런 건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죠. 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투기에 대한 규제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엇박지 안 나게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 집값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전체로는 집값 잡기를 원하거든요. 네, 네. 집값 안정을 요구하지만 뭐 GTX가 됐던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연장돼서 자기 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빠른 답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교육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과 수도권 올인 문제.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박자가 일관되고 꾸준하게 가야 되고 국민들께서 조금 인내하시면서 지원해 주시면서 같이 궤를 맞춰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이런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문제죠. 보유세 문제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는 인상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매도가나 월세 같은 것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1주택자는 내가 깔고 사는 집값이 뭐 오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살고 있는 건데 보유세를 계속 올리면 어떡하죠? 이런 문제죠. 보유세가 그 OECD 대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고 또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과하면서 오르는 것이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시장과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향은 보여주되 어느 정도의 시간 계획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와 같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그 보완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지만 소득이 없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보여주되 길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출산과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포함해서 정부 정책 전부 다 그리고 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연금 개혁은 재정하고의 안정성 문제만 연결해 왔거든요. 네. 결국은 그 보험료 인상 문제와 정부 재정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수많은 연금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패키지로 보는 그런 식으로의 개혁에 같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저항이 심할 텐데 참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BN 종합뉴스 대선 주자 릴레이, 내일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연합니다. 50대 백신 접종 첫날 취재기자가 가보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미 예약을 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혹시 못 맞을까 봐 미리 와 있던 거라고 하네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주력인데 모더나는 백신 생산 문제로 앞으로의 공급 계획이 불안합니다.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는 총 4천만 회분. 그런데 지난 22일 기준 아직 115만 회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5세 이상 백신 접종 첫날. 혹시나 백신이 부족할까 봐 예약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이상 먼저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밥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근데 차를 맞고 다니까 너무 후련해요. 오늘부터 시작된 50대 후반의 백신 접종은 노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대상자들이 접종 현장을 찾았습니다. 50대 예약자는 617만 명으로 순조롭게 접종을 마치려면 백신 공급이 관건인데 시작부터 혼선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화이자 백신으로 일부 변경한다고 문자로만 알려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좀 더 소통에 좀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사는 백신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 3분기 공급 계획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접종이 급한 고3의 재수생 등 대입 수험생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신근염 첫 사망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 뒤 사망한 20대 사망자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혼자 버는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이하로 냈으면 1인당 25만 원씩, 가족 전체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 장명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수준 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호벌이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19만 1,100원 이하,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는 38만 200원이 기준입니다. 통상 본인 부담금이 큰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다 지급 기준이 3, 4만 원 높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는 14만 3,900원이 기준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노인, 비경할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와 방역 조치 등을 고려해 최소 50만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다음 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카드 사용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150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한 차례 반려 끝에 국내 15번째로 세계유산이 등장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밤이라도 열기가 좀 식으면 좋을 텐데요. 밤낮 없이 지속되는 불볕더위에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폭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건강관리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한 폭염이 예상되고요. 한 주간 35도 안팎의 더위와 함께 밤 사이에는 26도 선의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서지방을 따라서는 밤까지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안 지방을 따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낙성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대구도 34도 안팎을 나타내겠는데요.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으면서 포항은 한낮에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뜨거운 날씨만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